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처자식과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줄곧 살아왔는데요. 가족과 소원해지고 소홀하게 지내면서 끔찍한 일을 경험했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트라우마가 심한 사연인데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으로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형, 그리고 저까지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한날 1시에 돌아가셨답니다. 주말에 지방으로 친척 결혼식을 다녀오시는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당시 심정을 말하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모든 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서야 실감하게 돼 그때부터 슬픔이 무섭게 찾아와 몇 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형은 수험생이어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공부에 돌입했답니다. 저는 그런 형에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물론 나중엔 형을 이해했답니다. 여하튼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저에게 같이 서울로 떠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친구 하나 없는 복잡한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어 고향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원룸을 구해 홀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죠. 형과 유산을 나누었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절약하며 살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됐고 적당한 점수를 받고 고향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수도권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형처럼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연봉이 아닌 궁핍하게 살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고향을 고집하고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형과 저는 몸이 멀어진 데다 서로 공부하고 바빠서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도 안부 전화만 한 통 하고 말았죠. 부모님의 제사는 고향에 있는 제가 지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형이 얼마나 바쁜진 모르겠지만 제사 지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제사도 지내고 납골당에 가끔 찾아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형과는 3, 4년에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저희 형제 둘 다 살갑게 대하는 걸 못해서 가끔 만나면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졌죠. 세월이 더 흘러 형과 제가 30대가 됐을 때는 저희 둘 사이에 벽이 하나 세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에서 멀어져 산 게 10수년이고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 서로에게 소원해지고 어색했답니다. 그리고 34이 된 형이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지방에 있는 제 집에 찾아왔어요. 결혼 소식을 전하며 예비 형수를 데리고 왔답니다. 저는 어색하게 형과 형수에게 인사를 하고 주방에서 커피를 내왔어요. 그리고 형수 될 사람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조금 기가 센 게 조용한 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를 처음 본 형수가 커피를 마시고 꺼낸 말이 조금 황당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도련님은 너무 오글거리니까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편하게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형수님. 그래요? 그럼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삼촌, 저희 결혼하는데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어요? 네? 보태달라뇨? 뭘요? 아, 예상대로 많이 무심하시네. 삼촌, 형님이 장가 가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시댁 식구라고는 꼴랑 삼촌만 있잖아요. 시부모님이 없으니까 삼촌이 작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심하기만 한 게 아니라 눈치까지 없네.
아, 결혼 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형이 결혼하게 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삼촌,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 정없게 모른 척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결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주면 좋겠네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줄곧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형과 담을 쌓고 지냈는데 결혼할 때가 왔다며 형수가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고 하니 좀 난감했습니다. 정작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수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생각을 해보고 결정이 서면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형과 십수년을 떨어져 살다 보니 그닥 도와주고 싶진 않았지만 하늘 아래 피부치라고는 형밖에 없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그날 형에게 1,000만 원의 돈을 건네줬어요. 큰맘 먹고 주는 결혼 선물이었죠. 그런데 형수가 액수를 보더니 에게 겨우 1,000만 원이에요? 삼촌 생각만큼이나 짠돌이었네. 회사도 좋은 데 다니면서 꼴랑 1,000만 원이 뭐예요. 쓰는 김에 더 쓰지. 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반대로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형에게 조금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답니다. 형수님, 제가 큰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에이, 삼촌은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요? 진관 씨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사업까지 차렸는데 삼촌은 왜 이 모양인 거죠? 형수의 성격과 하는 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형이 선택한 여자니 가만히 참고만 있었습니다. 반면 형은 처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표현을 거의 하지 않던 형이 그렇게 말해줘서 내심 좋았습니다.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긴 했지만 제가 결혼 반대를 할 자격도 위치도 아니어서 그냥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해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연애도 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말이죠. 여느 30대 남자들이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인생을 즐겼답니다. 이듬해 형에게 전화가 왔는데 처음으로 활짝 웃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빠가 됐다면서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형관아, 형이 아빠가 됐다. 딸이야. 진짜 기쁜 일이야. 그래, 축하해. 형 많이 기쁜 모양이네. 형이 들뜬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응, 너무 기뻐 형관아. 너 형이랑 조카 보러 올라오지 않을래? 내 딸 보면 너도 엄청 좋아할 거야. 형의 들뜬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고 올라오라는 부탁을 처음 하는 거여서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태어난 조카애가 보고 싶기도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형이 산후조리원 주소를 보내줘서 그리로 갔더니 형수가 조카 딸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고 있었고요. 저는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고 곧 제 품에 조카애를 안아봤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어서 저 역시 형처럼 울컥하더라고요. 그날은 형수도 천사 같은 미소로 저를 대해주셔서 기분 좋게 조리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에게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형수에게 쌓였던 벽이 조카로 인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형수를 위해 목걸이를 하나 선물로 해주고 조리원에서 나왔답니다. 형은 저와 둘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제 어깨에 팔을 올리더군요.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경상도 형제인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어깨동무를 했답니다.
형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는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더군요. 형건아, 형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를 챙겼어야 했는데 내 인생 살겠다고 널 모른 척 해버린 것 같다. 미안해, 형관아. 갑자기 지난 이야기를 왜 해? 그리고 그때는 형이나 나나 어렸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떠난 건데 뭐하러 사과를 해? 솔직히 좀 서운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 형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형건아, 내가 아빠가 돼보니까 네 생각 많이 나더라.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이라고는 너 하나였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지낸 것 같아. 형건아, 우리 앞으로 자주는 못 보더라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웃고 떠들자. 알겠어. 형이 아빠 되니까 많이 달라지긴 했다. 앞으로 가장으로 살려면 힘이 들겠지만 형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파이팅해. 저는 형과 악수도 하고 포옹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형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묘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형과 자주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됐는데 형은 조카딸의 사랑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보내줬어요. 어지간히 자랑스럽고 행복했나 봅니다. 저 또한 조카딸의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그런데 형과의 연락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뜸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가장 노릇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나마 응원해줬죠. 그런데 조카딸이 첫돌이 됐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조카딸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형은 굉장히 쌀쌀맞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형, 우리 아름이 첫돌 되지 않았어? 돌잔치 안 해? 우리 딸 돌잔치? 간단하게 했어. 집에서 처가 식구들만 불러서 했어. 아, 그랬어? 왜 나한텐 연락하지 않은 거야?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서운한 게 있기는 집사람이 그냥 조용히 치르자고 해서 일부러 안 불렀어. 너 지방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는 것도 미안하기도 해서 연락 안 했다. 형은 조카딸이 태어난 초반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했던 때보다 더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전화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서둘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형과 멀리 사는 게 걸림돌이었는지 다시 어색한 사이가 돼 연락을 뜸하게 하며 각자의 인생을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해가 2번 바뀌자 형이라는 존재가 또다시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는커녕 카톡과 문자도 나누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형수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삼촌,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별일이 없으면 제가 연락을 했겠어요? 삼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서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형수에게 다시 물었더니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삼촌 형님이자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무리 형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왜요? 어쩌다가요? 삼촌, 우리 부부 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죠? 우린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그이가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았는데 욕심을 낸 모양이에요. 사업 벌려놓고 빚을 여러 곳에서 끌어다 썼는데 감당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혼이요? 조카 딸이 태어나고 얼마 뒤라면 재작년에 제가 서울에 다녀오고 거의 바로 이혼을 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이해해달래요? 삼촌 형님 장례 치러야 하니까 올라오세요. 난 이미 진권 씨랑 남남이니까
삼촌이 알아서 장례 치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회사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바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믿을 생각이었죠. 6시간 가까이 도로를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형이 안치된 영안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엔 경찰들도 있었죠. 형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가슴이 막혀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잘 살고 있을 거라 여기며 지내왔는데 많이 힘들게 지냈는지 삐쩍 마른 상태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경찰들은 형이 조카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와서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종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2년 넘게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살았으니 형에게 무슨 일로 그런 결정을 한지 모르니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식장을 마련해 준비를 하고 형의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형은 대인관계가 얕았는지 찾아오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형의 빈소가 썰렁해서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저는 형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물었죠. 심경이 복잡하고 슬펐답니다. 또 형과 왕래를 가끔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머릿속에는 형뿐이었는데 누군가 장례식장에 꼬맹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 때 한두 번 봤던 조카딸이 어느새 커서 두 발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여경의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오갈 데도 없고 대신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관님, 제 조카딸은 엄마가 있어요. 형이랑 이혼을 하긴 했지만 가까운 서울에 살고 있다고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아이 돌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도 연락도 해보고 주소지에 찾아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계속 아이를 봐줄 수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가 집에 없다고요? 자기 딸이 아빠를 잃고 혼자가 됐는데 책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진짜 웃긴 여자네.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애꿎은 여경에게 호통을 치고 조카딸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네가 아름이구나. 나는 아름이 삼촌이야. 아름이 아빠 동생이지. 땀존, 나 땀존 기억나요. 아빠가 땀존 사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가 삼촌 사진을? 그랬구나. 아름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먼저 떠나셨어. 조카딸은 당연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언제 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조카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형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불통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발인 날 화장터에서 형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저와 조카딸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조카딸을 형수에게 보내려고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형수가 먼저 전화를 줬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전화를 받았어요. 형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 형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장례식에 오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아름이를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애기가 경찰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아름이가 거기 있어요? 난 또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는 줄 알았네. 제가 제주도에 여행 다녀오느라 연락을 안 받았어요. 여행 중에 재수없게 장례식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도 뭐하고요.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형이 세상을 떠났어.
아무리 이혼한 사이여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이, 귀 아파. 이봐요, 삼촌. 시끄럽게 떠들지 마요. 그이가 그렇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름이는 그이가 키우고 있어서 신경 못 쓰고 있었고요. 형수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새끼 같았네요. 그래서 먼저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아름이 데려가려고 한 겁니까? 아니요, 걔는 내가 키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랑 진관 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나 지금 애인이랑 잘 살고 있는데 걸리적거리는 애새끼를 왜 내가 키우겠어요? 삼촌이 키우든 보육원에 보내든 알아서 하세요. 내가 전화한 이유는 그이 집에 제 짐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가 찍어주는 주소로 보내줘요. 그동안 바빠서 짐을 못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엄마라는 년 입에서 그따위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애를 버리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자식은 버리지 않아. 짐승이니까 새끼를 안 버리는 거지. 사람은 새끼를 버리기도 하면서 사는 거야. 삼촌, 혓바닥이 너무 길다? 그만 짓거리고 내 짐이나 보내. 저는 황당하리만큼 기가 막힌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허공에 소리를 악 하고 질렀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마음을 다쳤을 형 생각이 나면서 눈물까지 터져나왔죠. 그 순간 조카딸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피덩이 조카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배시시 웃더군요. 삼촌, 왜 울어? 내가 눈물 닦아줄게. 조카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가의 눈물을 훔쳐줬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내밀더군요. 삼촌, 이거 아빠 건데 삼촌 줄게. 응? 이건 돈이잖아. 아름이 아빠가 아름이한테 준 건데 왜 삼촌을 줘?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아빠 주머니에 있던 거라고 구급차 타고 온 이모가 준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래, 삼촌이 다른 돈 줄 테니까 이건 삼촌이 가질게. 저는 마지막 순간에 형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조카에게 넘겨받았답니다. 그리고 지폐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살펴보는데 메모가 적힌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형의 글씨체였고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은 순간 형수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맹세했답니다. 저는 조카딸을 데리고 아동보호소로 향했어요. 제가 큰일을 치르려면 옆에 조카가 있으면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조카와 잠시 헤어지고 형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폐에 적혀 있는 대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형이 설치한 카메라를 찾아봤답니다. 형은 누군가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는데 그게 형수 같다고 했어요. 그 메모를 읽자마자 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주방과 거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찾아냈고 바로 노트북에 연결해서 녹화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초반에는 형이 아름이와 다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 가득했는데 중반부로 넘어가자 반전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형과 이혼했다는 형수가 빈집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애인을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이윽고 두 사람의 대화가 영상에서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무도 없는 거 맞아? 당신 전 남편 집에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걸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고 CCTV를 다 피해서 들어왔잖아. 힘들게 들어왔으니 임무 수행하고 나가야지. 왜? 벌써부터 겁나니? 겁나긴. 우리 계획이 자꾸 실패로 돌아가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당신 전 남편 차에 브레이크 고장 냈는데도 용케 살아남았잖아. 운이 억세게 좋은 놈이지. 가로등 박아버리고 피해자 하나 없이 살아남은 걸 보면 대단하다니까. 그래도 이번 기획은 달라. 요새 이 니코틴 용액으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이걸로
혼자 생마감한 놈처럼 만들면 일이 제대로 풀릴 거야. 전 남편의 보험금이 10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나야 그 돈 생기면 좋지. 그런데 자기야, 이 니코틴 용액을 음료수에 탄다고 쳐. 만약 당신 딸이 마시면 어쩌려고 그래? 숙취해소제에 넣을 건데 딸내미가 그걸 왜 마시니? 지금 전 남편 심리가 장난 아니야. 사업하다가 빚이 수십억 넘게 쌓였다고. 맨날 술을 마셔야 겨우 잠을 잔다니까? 그 사업 빚이 당신이 만든 거라고 했지? 이혼 전에 사업장 담보로 돈을 싹 쓸어 먹었다고 한 그거 맞지? 맞아. 김진관 그놈은 물러 터져서 내가 뒤통수 날려도 뭐라 못하더라. 혼자 끙끙 앓고 페인처럼 지낼 때 그놈 버리고 당신한테 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라는 남자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게 내가 애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날 잡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지, 우린 돈 벌었잖아. 당신 남편 빚내서 집도 사고 차도 샀잖아. 또 이렇게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몰래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말이 맞네. 호구 새끼 하나 잡아서 싹 다 벗겨먹게 됐으니 이놈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애가 좀 걸리네. 아무리 밉다고 해도 내가 낳은 딸이라서 나중에 책임져야 할까봐 겁나. 만약 자기랑 낳은 자식이면 얼싸안고 키울 텐데 말이야. 자, 잡담은 그만하고 빨리 니코틴 용액이나 꺼내봐. 숙취 해소제 하나에 집어넣고 때를 기다리잔 말이야. 한 방에 보내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것도 없다고. 두 년놈은 냉장고를 열어 숙취 해소제를 한 병 꺼내더니 거기에 니코틴 용액을 넣더군요. 그리곤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모두 찍혔답니다. 그 두 짐승은 형을 만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고 잠시 헤어진 틈에 형과 형수가 결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 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형에게 빚을 옴팡 씌워놓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내연남과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이 같은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저는 분노하며 영상을 꺼버렸고 두 년놈에게 복수를 하려고 형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형수가 짐을 붙이라고 했던 주소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수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삼촌, 짐 가지고 온 거야? 택배로 붙이라니까. 저는 형수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발정난 잡종 개년아! 오늘 네 인생 끝나는 날이다. 삼촌, 좀 뭐하는 짓이야? 뭐 하긴. 니들이 형한테 한 짓 다 알고 온 거야. 니코틴으로 일을 꾸몄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니코틴이 뭔데? 삼촌 알아듣게 말해봐봐. 저는 형수의 면상을 구둣발로 밟아 뭉개고 머리채를 끌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내연남은 제 흥분한 얼굴을 보며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봐요, 진정하세요.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로 풀자고요. 대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랑 의사소통이 되겠어? 너희 같은 잡종은 그냥 뒤지게 맞아야 해. 그것보다 더 좋은 의사소통 따윈 없어! 주먹과 발로 내연남을 두들겨 패고 형수 옆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곤 눈에 들어온 골프 가방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단단한 골프채를 하나 집어들었답니다. 이봐요, 형씨, 말로 합시다. 뭔가 크게 오해한 모양인데 당신 형은 스스로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짐승이 말이 많네?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 둘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거로 보이냐? 저는 두 년놈을 향해 골프채를 세게 휘둘렀습니다. 퍽 소리가 나며 앓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제 형이 받았을 고통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 팔이 빠질 때까지 스윙을 날렸답니다. 형수와 내연남은 뼈가 부러졌는지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자 형수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삼촌, 잠깐 있어봐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숙취해소제에 니코틴 넣은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삼촌도 진관 씨랑 남처럼 지냈잖아요.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합시다. 내가 진관 씨 보험금 받으면 절반 줄게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고 덮어주세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돈으로 날 매수하겠다? 정말 짐승 이하네. 야, 이년아. 네 눈엔 내가 돈 받으러 온 것 같냐? 오늘 너희들 인생 끝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삼촌, 이러지 마요. 우리 골로 보내면 삼촌도 좋을 거 없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으세요? 그깟 피를 나눈 형 때문에? 생각해봐요. 중학교 때 이후로 거의 남처럼 지냈잖아요. 삼촌이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건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형수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제가 두 사람을 해치면 감옥에서 살 거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두 짐승이 한 짓을 경찰서에 보냈거든요. 이봐 형수,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희 둘이지. 형이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다며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리고 너희 둘이 한 짓이 고스란히 찍혔지. 내가 여기 온 건 너희 둘이 감옥에 가기 전에 실컷 패주려고 온 것뿐이야. 뭐야? 삼촌, 우리 신고했다고? 이런 미친, 돌아버리겠네. 형수는 부러진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바닥을 질질 끌며 현관으로 기어가더군요. 내연남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년놈은 기어서라도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영상을 확인한 형사들이 영장을 받아서 벌써 현관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년놈을 체포하자 반항하며 악을 쓰더군요. 아이, 저 삼촌 새끼가 우리를 갈라놓네. 야, 이 개같은 놈아, 너 가만 안 둬. 언젠가 네 형처럼 똑같이 골로 보내줄 거야. 그래, 골로 보내봐. 그 전에 너희 둘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을 맛볼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라니? 또 뭐가 남은 거야? 그건 차차 알려주지. 너희 둘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게 하나 있으니까.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어. 도대체 그게 뭐야? 우리한테 또 복수할 게 남았을 리가 없잖아. 저는 마지막 복수를 말해주지 않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형수와 내연남을 보고 실컷 비웃어줬습니다. 두 년놈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얼마 뒤에 재판이 열렸어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년놈은 처벌이 너무 세다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두 짐승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동보호소에 맡긴 조카딸을 찾으러 갔죠. 다행히 몇 달 동안 보호소에서 잘 지내고 있더군요. 이번에도 조카애는 저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고 저는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삼촌, 왜 또 울어? 우리 아빠 만나고 온 길이야? 삼촌이 아빠랑 이야기하느라 늦게 왔어. 아름이 아빠가 새 집에 가서 살라고 그러더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아름이가 다른 좋은 집에서 착하게 지내고 있으래. 새 집? 야후, 나 새 집 좋아. 그럼 언제 가는 거야? 응, 곧 갈 거야. 그럼 일단 삼촌이랑 여기서 나가자. 저는 조카딸을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입양기관에서 조카를 키울 양부모를 찾을 때까지 서울의 형집에서 머물기로 했답니다. 조카딸이 아직 어리고 예뻐서 그런지 입양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네요. 그중 미국에 사는 기업 사장이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며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고 얼마 뒤 보육원에 직접 데리러 왔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말이죠. 삼촌, 이 외국인 아저씨 아줌마는 누구야?
우리 아름이가 새로 살 집의 주인이셔. 앞으로 아빠가 오시기 전까지 이 두 분과 새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럼 땀조는 같이 안 가? 응, 외삼촌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나중에 따라갈 거야. 아줌마 아저씨 말씀 잘 듣고 밥 굶으면 안 돼. 알겠어. 그럼 땀존 빨리 와야 해. 아빠가 땀존 엄청 보고 싶어 했는데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 땀존은 착한 사람이야. 아름이 아빠가 삼촌을 보고 싶어 했어? 응, 매일 땀존 사진 보고 울고 그랬어. 조카 말을 들어보니 형은 이혼 뒤로 저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어서 혼자서만 고통스러워한 것 같더군요. 저에게 말하고 의지하면 짐이 될까봐 제가 연락을 하면 차갑게 말하고 끊어버렸던 거죠. 그 말을 듣자 다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조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제 눈물을 훔쳐줬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와 이별하고 형의 집을 정리했어요. 집을 처분한 돈은 조카를 입양한 부부에게 보내줬습니다. 부디 잘 키워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서류 봉투를 가지고 형수가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년이라 그런지 감옥 생활이 할만했나 보더라고요.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흘렀답니다. 형수, 거기서 살만한가 보네? 무기징역이라 다 포기하고 편하게 마음먹은 건가? 이 삼촌 새끼. 네가 나랑 애인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모범수로 열심히 살면 15년 뒤에 나갈 수 있다고. 아이고, 대단하네. 15년 뒤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기대를 하면서 사는구나. 그때가 돼도 네 애인놈이랑 붙어먹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랑하던 사이야. 네 형과 결혼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나랑 애인은 늙어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우린 지금도 편지로 사랑 나누고 있단 말이야. 넌 모를 거야. 이런 영원한 사랑을 말이야. 형수는 진짜로 애인놈과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개돼지 같은 연놈들 때문에 세상을 떠난 형만 불쌍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전 복수의 클라이막스를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수, 애인이랑 동거하면서 애기 그렇게 원했다고 했지? 맞아. 나와 그이랑 반반씩 닮은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지. 그런데 네 형의 딸을 낳고 나서부터는 임신이 되질 않았어. 젠장을.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흥분하지 마, 형수. 형수는 벌써 소원 이뤘어. 삼촌, 무슨 개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에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 봐. 이건 형이 아름이랑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지야. 완벽한 불일치지. 아름이는 내 형의 딸이 아니야. 제가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뜬 형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확인하더군요. 이럴 리가 없어. 아름이는 분명 진관 씨 딸이야. 그래서 내가 버리고 나온 거라고. 삼촌, 이거 조작한 거지? 당신이 만들어 온 가짜잖아.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니들 잡으러 간 날 네 애인 머리카락을 가져갔어. 아름이 머리카락이랑 유전자 검사를 맡겼지. 그리고 그 결과지가 자, 여기 있다. 봐봐. 아름이가 누구의 딸인지 말이야. 형수는 애인과 아름이의 유전자가 99.9%라는 결과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누구 애인 줄도 모르고 나왔을까봐? 바보 천치 맞네. 이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너와 내 연남이 버린 애가 바로 너희 둘의 자식이었어. 형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고. 형은 이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니년이 아름이 버리고 나갔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럴 수가 없어.
그 등신을 왜 자기 애도 아닌데 계속 키운 거야? 진작 말했더라면 나랑 애인이 키웠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갈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 개자식이 지 딸도 아닌 걸 왜 입을 닫고 있었던 거야? 끝까지 형 탓을 하네. 대단한 년이야. 제가 검사지를 다시 봉투에 넣자 형수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묻더군요. 삼촌, 잠깐만. 부탁이 있어. 뭔데? 빨리 말해. 나 가봐야 하니까. 삼촌이 우리 아름이 돌보고 있지? 나랑 내 애인이 나갈 때까지 삼촌이 키워줘. 그리고 매주 데리고 면회를 와줘. 삼촌이 원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무릎 꿇고 사죄할 테니까 우리 애 보게 해줘. 그래? 그럼 세상 떠난 형에게 용서 빌어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외쳐보라고! 그러자 형수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크게 외쳤습니다. 진관씨,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나쁜 짓 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하늘에서 편히 지내길 바랄게. 이야, 형수 대단하네. 짐승보다 못한 년인 줄 알았는데 꽤 인간적인 면이 있어. 게다가 자기 새끼가 귀한 줄도 알고 말이야. 물론 형의 애기인 줄 알고 버리지만 않았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삼촌,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애기 아름이 데리고 왔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의 딸을 보고 싶어. 저는 낄낄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야, 형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애틋해서 눈물 나올 뻔했어. 근데 말이야, 아름인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입양 보냈거든. 아주 먼 나라로 말이야. 형수는 내 형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름이의 엄마라는 증거가 없어서 찾을 수도 없어. 모범수로 15년 살고 나와도 절대 찾지 못한다고. 야, 이 개자식아! 감히 내 딸을 입양 보내?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미친 짓을 벌인 거야? 당장 가서 데리고 와. 안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널 골로 보내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형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만 당신 딸은 다시 만날 기회는 없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다시 만나진 못할 거야. 네가 내 연남이랑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던 자식 말이야. 그러자 형수는 비굴한 태도로 바꿔서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사정하더군요. 삼촌, 이러면 안 돼. 제발 우리 애기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와 그 일을 섞은 귀한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삼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내 딸 다시 데리고 와줘요.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진관씨 해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넌 아름이가 누구의 씨앗이든 형을 해쳤을 거야. 이 정신 나간 년아. 그냥 평생 자식 버린 짐승보다 못한 년으로 살아.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복수다. 그럼 난 이만 네 애인 보러 가야겠다. 그 자식한테도 사실 전해주고 복수해줘야지.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그 자식은 얼마나 질질 짤지 궁금하다고. 형수, 오래오래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감옥에서 썩어봐. 그럼 잘 있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고 나가는데 형수가 오열하며 저를 불렀지만 비웃음을 보여주고 교도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내연남이 있는 다른 지역의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형수에게 보여줬던 검사지를 똑같이 보여주자 그놈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더군요. 그토록 형수와 아이를 가지길 바랬었는데 형에게 버리고 온 자식이 자기 딸인지 몰랐다는 것에 억울해하며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복수를 전해주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납골당을 찾아가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고 다음 생에는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돼보자고 말했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미국으로 보낸 아름이가 눈에 아른거리며 제 아이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예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쁜 연락이 왔어요. 저는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걸려온 걸 보고 어디서 전화를 걸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관 씨죠? 여기 교도소입니다. 형수 되시는 분이 개장순 씨 맞죠?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죠? 형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유감이지만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내용으로 봐서는 딸을 잃은 고통이 크다고 쓰여 있네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장례는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 형수가 맞긴 한데 저는 형수가 해친 남편의 유가족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면회 기록 보고 유일하게 찾아오신 분에게 연락드린 겁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뜨거운 불지옥으로 꺼져버린 형수가 아주 쌤통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형수의 내연남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놈은 교도소에서 정신줄을 놔버려서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답니다. 내연남은 7살 어린애 지능으로 떨어졌다네요. 그런데 웃긴 건 자기 이름이 아름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제 형을 그렇게 만든 두 년놈의 최후는 정말이지 시원하게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혼식 전에 두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며 얼굴이 제대로 펴져 잘생겨졌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들었어요. 며칠 뒤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저와 아내를 닮기도 했지만 형의 얼굴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아들과 고향에서 계속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형에 대한 추억이 많진 않지만 늘 마음속 한켠에 있어 때때로 떠오르곤 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멀게만 느껴졌던 형과 제 이야기를 모두 써봤네요. 형은 지금쯤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형수는 지옥에서 살 거고요. 제 사연으로 소원하게 지내는 가족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